지난 시간 청약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성락 즉 acceptance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이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성락의 의사표시는 청약과 마찬가지로 구두, 서면 또는 행위 등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락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성락은 청약의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경상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미러 이미지 룰. 소위 이 경상이라는 것은 거울 경자, 즉 거울에서 비춰지는 상과 같이 완전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즉 성락은 절대적, 최종적,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청약의 성락은 반드시 유효기한 내에, 즉 청약의 유효기한 내에 행해져야 하며, 특히 청약에서 성락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서 청약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청약이 특정인에게 행해진 경우 그 당사자만이 성락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성락될 필요가 있으며 청약의 모든 조건에 동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성락한 것으로 되지 않고 그것은 일종의 카운터 오퍼로 간주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성락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 성락은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성락과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는 성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성립시키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성락과 예외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 성락도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성락으로서 무조건 성락이 있습니다. 이 무조건 성락은 청약자가 발행한 오파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고 앞서 성락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소위 성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 하나 행위에 의한 성락이 있습니다. 이 행위에 의한 성락이란 것은 예를 들면 청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이 청약에 대해서 성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사표시 없이 피청약자가 바로 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바이어의, 즉 매수인의 구매 청약에 대하여 셀러가 아무런 통지 없이 물품을 선적한 행위도 역시 행위에 의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는 성락으로서 조건부 성락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청약의 제조건 중에서 그러한 제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해서
승낙을 하는 경우, 즉 청약의 내용에 변경 추가를 행하여 승낙하는 것이며, 추가 조건부 청약은 어떤 조건을 추가하여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부 승낙이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조건부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의 카운터 오퍼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부분적 승낙이 있습니다. 즉 청약의 제조건 중에서 일부분만을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시 승낙이 아닌 반대 청약의 일종입니다. 비엔나 협약 제19조 1항에서는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의도하고 있거나 추가, 제한 또는 기타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해답은 청약의 거절이며 반대 청약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19조 2항에서는 승낙을 의도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해답은 추가적 또는 다른 조건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고 있지 않는 한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불일치에 대하여 구두로 반대하거나 또는 반대의 취지를 통지하지 않는 한 승낙이 됩니다. 청약자가 그러한 반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조건은 승낙에 포함된 변경을 가진 청약의 조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다면 청약의 거절이 되어 승낙이 될 수 없으나, 청약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사소한 조건 변경이나 추가는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무역 실무에서는 사소한 조건 변경이나 추가가 행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변경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분쟁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애매한 승낙이 있습니다. 즉 애매한 승낙은 청약의 중요한 조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여 승낙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양 당사자 간에 불완전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동의의 암시만을 제시한 해답은 애매한 승낙이 되어서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승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연 승낙이 있습니다. 청약상에 예를 들자면 We hope subject to your reply reaching us by Thursday noon this week. 이번 주 화요일 정오까지 승낙이 도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을 발행했는데, 이 피청약자가 그 청약을 받고 목요일 승낙을 했다면 이것은 지연 승낙이 되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지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없는 경우는 우편상의 사고로 지연된 경우 또는 피청약자가 처음부터 늦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우편상의 사고로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피청약자의 승낙이 요기한 이후에 도착하였으므로 그 승낙을 받지 않겠다는 해답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약자가 이러한 지연 승낙에 대한 거절의 통지를 태만히 한 경우 피청약자의 승낙은 지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이며, 또한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처음부터 늦게 발송한 경우에는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원 청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낙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해도 무방하지만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 불성립의 통지를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계약을 성립시키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승낙으로서 의뢰부 승낙 또는 희망부 승낙이 있습니다. 의뢰부 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을 승낙하지만 청약의 내용에 희망사항을 기재하여 승낙하는 것, 즉 가능하다면 조건을 변경해 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뢰부 혹은 희망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가급적이면 6월 선적을 희망한다라고 승낙한 경우로서 법적으로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승낙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의뢰사항에 진지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그 취지를 피청약자에게 통지하여 확실히 거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오파와의 어떤 차이, 조건부 승낙과의 차이는, 조건부 승낙의 경우에는 이 청약의 내용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일부분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망을 담아서 이와 같이, 예를 들자면 accept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6월 선적을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뢰 혹은 희망사항을 담은 승낙을 의뢰부 승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외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침묵 또는 무행위에 의한 승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묵이나 무행위에 의한 승낙은 청약을 수취한 피청약자가 아무런 행위나 해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각국의 계약법은 일반 원칙으로서 침묵을 승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을 수취한 피청약자가 아무런 해답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피청약자가 그 계약에 구속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청약에 If we do not receive your rejection of this offer within 15 days, we shall consider our offer accepted라는, 그래서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이 청약에 대한 귀사의 청약 거절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당사는 당사의 청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이와 같은 조건이 명기되어 있더라도 피청약자에 의한 침묵은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계약 불성립이 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 당사자 간의 통상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피청약자의 승낙 여부의 통지 의무가 있고, 통지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구속된다고 판단되는 그와 같은 당사자 사이에 관행이 있는 경우에 계약이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당사자의 종료의 거래관계나 특약으로부터 피청약자의 승낙 여부의 통지 의무가 없고 통지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구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침묵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침묵이 승낙으로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청약자는 회답을 하지 않는 피청약자에 대하여는 승낙 여부를 확인하고, 피청약자는 청약자로부터의 청약에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승낙 여부를 확실히 화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승낙의 통지 방법은 청약과 마찬가지로 구두, 서면 또는 행위에 의해서 통지 가능합니다. 기존의 무역거래에서는 대면, 전화, 텔렉스, 전보, 우편 등의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전자무역에서는 EDI, 전자우편, 인터넷폰이나 인터넷 팩스 등의 전자적 매체를 주로 활용하여 승낙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 거래에서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마우스를 사용하여 화면상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기호나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 내용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등도 승낙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에서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청약자가 그에 지정된 방법으로 승낙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승낙은 EDI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청약자가 전자우편으로 승낙의 통지를 하였다면 지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서 승낙하였으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약에서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피청약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낙을 하면 됩니다. 즉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청약이 우편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우편으로, 텔렉스로 행해진 경우에는 텔렉스로, 전보로 행해진 경우에는 전보로, EDI로 행해진 경우는 EDI로, 전자우편인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각각 승낙하면 됩니다. 즉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청약에 대한 승낙은 간섭적으로 가능한 한 빠른 방법이나 주의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는 청약에서 행해진 방법으로 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승낙은 일반적으로 청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청약자에 의하여 수령되어야 합니다.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승낙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령되어야 합니다. 청약이 구두인 경우 승낙은 그 상황이 별도로 표시하고 있지 않은 한 즉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그 효력 발생 시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발신주의, 또 도달주의, 료지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발신주의란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신될 때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 즉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는 견해가 포스트 박스 룰 혹은 메일 박스 룰이라고 하고, 반면에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는 앞서 청약과 마찬가지로 리시트 룰 혹은 얼라이브 룰, 즉 도달주의라고 하고, 좀 더 엄격한 것으로서 료지주의,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오퍼러에게 도달한 후 그 사실을 오퍼러가 인지하고 알았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료지주의가 있습니다만, 료지주의는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청약과 승낙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달주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법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게 보여주는데 크게 보면은 대화자간과 격지자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화자간과 격지자간의 차이는 대화자간은 일반적으로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거의 동시에 도달되는 경우는 대화자간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고 지금 우편 전보와 같이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격지자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국제법인 국제물품매매계약법을 우리가 비엔나 협약 혹은 CISG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 한편 격지자간에 있어서는 일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영국, 미국의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각국 간의 상이한 법률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될 때 비엔나 협약에 의한다라고 했을 경우 청약이든 성락이든 일반적으로 도달주의가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성락이든 청약이든 도달주의가 채택하고, 그 의사표시의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이 전부 도달주의가 채택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국의 법이 상이한 경우에 중거법을 두는 경우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을 할 때마다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방법을 상대방에게 명시해 두는 것이 후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한 그 청약과 성락에 의해서 곧 계약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청약과 성락은 특히 국제무역사 무역계약편에 자주 출제되는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학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학습한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